저희 나태주 시인님과의 인연으로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성사하게 만들어주신 1등 공신이 있어요. 저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단장이신 지웅 스님 모시고 인사 먼저 청하겠습니다. 평소에 치고 가장 이웃같이 친절하고 늘 잘 이렇게 편안하게 맞이해 주시는 시인이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주에 있을 때 제가 공주에 있다가 여기에 오게 됐는데 공주는 정말 시인님이 계셔서 포근하고 늘 따뜻하고 뭔가 그런 감정으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선되면서 시인으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직업을 가지는 사람을 엔잡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엔잡러의 선두주자라고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계실 이제 풀꽃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 수필들을 집필하고 계신데, 제가 또 이제 작가님을 뵌다 해서 찾아보니까 2013년 이후로 거의 매년 책을 한 권씩은 꼭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올해로 또 8순을 맞이하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는 작품과 강연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 작품 소개 먼저 해드리자면 모두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저희 정말 유명한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나태주 시인님께 또 그래서인지 여기 참여자분들께서 질문을 이제 이 시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또 시 창작과 관련된 질문들을 주로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받은 참여자분들의 질문을 보자면요. 먼저 풀꽃은 누구를 생각하며 만든 시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순간에서 시의 영감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시가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해서 시 창작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먼저 그 시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영감을 받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기차게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심으로 훨씬 더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마음도 편안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80인데 강연 안 가고 집에서 쉬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냥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갔다 와 보면 놀랍게도 아침에는 되게 피곤했는데 저녁 때 집에 돌아올 때는 상당히 쌩쌩해서 집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12시 넘어서까지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이메일 답장하고 원고 써주고 그런 걸 보면서 집사람이 제발 좀 다니지 마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다녀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나갈 때보다 들어올 때가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안 나가는 날보다도 나가는 날이 조금 더 얼굴도 화색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약간 그런 데 대한 제가 통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물은 게 뭐예요? 시를 어떻게 쓰시고 어떤 영감을 이 시 1번 풀꽃은 누구를 생각하고 썼느냐 하면은 제가 초등학생 43년 했습니다. 19부터 62세까지 했는데 18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 욕하는 건 아니고요. 18년 전에 정년을 퇴직을 했거든요. 욕은 아닙니다. 그런데 18년 전에 정년을 했는데 그때 교장할 때 아이들을 보고 쓴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뻐서가 아니고 안 예뻐서 쓴 것입니다. 아이들이 귀엽긴 한데 좀 거칠거칠하고 좀 까칠하고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세히 봐서라도 이쁘게 보자. 오래 봐서라도 사랑스럽게 듣자. 이래서 쓰는 시입니다. 만약에 제 앞에 애들이 예쁘기만 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애들만 있었더라면 절대로 저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네 가지, 세 가지를 제가 인생 살면서 아주 초라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초등학교 선생하는 것이 초라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대학교 선생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끝에 안 됐고요. 그리고 도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공주 그 밑에 그 서천이라고 하는 더 시골 그런 데서 살았고요. 그리고 시보다는 저기 소설이라든가 좀 두껍고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최인호라고 하는 우리 또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제가 쫄렸고 그런 사람 부러웠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가난했고요. 자동차 없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를 했고 도시에 살았고 자동차 타고 다녔고 초등학교 선생 안 했더라면 저는 저런 시를 못 썼을 것이다. 그래서 저 풀꽃이라는 시가 저한테는 제가 이제 교직 퇴직할 때 2등급 훈장을 받았는데 다 받는 겁니다. 이제 40년 넘은 사람들은 다 이제 근정훈장 2등급을 받는데 그 훈장보다도 더 저한테는 값진 거다. 26자인데 저것 때문에 제가 캐나다도 가고 대만도 가고 외국도 많이 갑니다. 불러서 독일서도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갈지 말지 그래요. 저도 비행기 타는 게 힘들거든요. 지난번에 캐나다 갔다 오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요. 갔다 와서 아직도 이 몸이 잘 안 풀리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쁜 아니 안 좋은 좀 부족한 마이너 인생을 살았던 데 대한 그 보상으로 주어진 시가 저 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외모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핸드폰에다가 어제도 새벽에 제가 약간 시 쓰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또라이 기질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 좀 뭔가가 좀 여기다가 문자를 써서 넣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사파 뭐 이런 그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메모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특징 1번 메모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 메모한다.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 특징 메모한다. 그리고 장사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 특징 메모한다. 하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시를 쓰는 건 이제 마음을 세탁하는 거고 그 시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세탁하고 또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거다라고도 해주셨고 또 늘 좋게 보고 늘 좋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좋아야 한다라고 또 해주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현장 Q&A 말씀하세요. 시를 잘 써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물 또는 풍경, 자연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넓게 보고 어떻게 거기서 시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사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그 서정성 시 이런 거를 쓰는데 첫째 시 쓰는 사람의 특징은요 스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캔 능력. 근데 이게 쓱 보면 이걸 이제 전체를 이렇게 특징을 쫙 이렇게 찍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물건을 봐도 이거 쫙 보면 가게에서 이거 딱 집어내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쓱 보고 이거. 그리고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장 절실한 거 이거. 그래서 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런 게 한꺼번에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은요. 근데 그날에 어떤 것은 좀 밑에 있고 어떤 거 위에 있고 어떤 것은 쌩에 있는데 쌩 걸 이거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시라고 보면 쉽지 않은데 아이고 시를 쓰시려고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또 행복 하나. 내가 행복이라는 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제 거기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다만 오늘 여기 그리고 당신. 이게 제가 쓴 행복 두 번째 시. 어제 거기 아니고요. 지나갔어요. 내일 저기 아직 안 왔어요. 다만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오늘이라고는 시간과 여기라고는 장소, 그리고 당신.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는 당신. 이렇게 세 가지 많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가님 인터뷰에서도 이제 좋은 어른이 되는 거는 이제 꼰대가 아니라 공감을 해주는 게 좋은 어른이다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좋은 어른이 어떤 건지 한 번도 꼰대는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30대라도 꼰대는 꼰대예요. 꼰대를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진짜 더 나쁠 꼰대는 젊은 꼰대예요. 미안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살다가 가실 거거든? 미안한데 내가 꼰대라도 나 10년 이상 못 버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꼰대 노릇을 해도 10년을 텐데 30살 먹은 애가 꼰대를 하면 말이죠. 걔가 80살 살려면 50년 동안 꼰대를 할 텐데 얼마나 골치 아픈 꼰대인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바꿔야 돼. 유스라고 하는 그 청춘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쓴 시 글에 보면 청춘이라는 것은 나이가 아니다. 빛나는 피부가 아니다. 뭐 맑은 눈빛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말랑말랑한 생각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80살도 청춘이다. 90살도 청춘이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20살도 청춘이 아니다. 그게 이제 꼰대라는 얘기고, 라떼는 자기 때만 자꾸 얘기하는 걸 라떼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채집에서 파는 라떼도 젊은 애들이 지겨워갖고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라떼는 이랬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때는 어떠냐. 그래서 라떼 대신에 내 때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떼. 내 때가 뭐예요? 그냥 하는 소리요. 그냥 지금 하는 소리예요. 라떼는 그런데 너 내 때는 어떠냐? 젊은 저 사람들 내 때는 어떠냐? 힘들지?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요즘 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수저, 뭐 헬조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너무 좀 잘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과교가 되고, 제일 우리 한국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떤 상호 간의 소통, 교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이념 간 갈등, 경제적 그 수위의 갈등,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하신다면 세상이 평화롭고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혹시 그 예쁜 여학생하고 계속 사귀고 실뭐 아니 전혀 3년 동안 말도 못했고 네. 생각만 봤는데 혹시 현재 그 작년에 만났어요. 귀인이 알았어요. 작년에 만났는데 이렇게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음정박자 안 놓치고 주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500번 정도 하니까 눈이 떠지더라. 1000번 정도 하니까 노래가 되더라. 이런 데서 우리 젊은 사람이나 우리들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금방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500번 하니까 눈이 떠지더라. 그리고 1000번 하니까 노래가 되더라. 그런 얘기. 방송국에도 한번 같이 갔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목이 주접이 풍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없어졌죠. 하다가 1시간짜리인데 거기서도 보니까 이제 방송 녹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실수해서 안 되기도 하더라. 자기가 걸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평가다 그랬는데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더라. 방송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지. 그건 빼지. 그러니까 나온 것만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진짜 다 잘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흉보자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노래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를 쓰다 보면은 그 형용사를 명사화하는 거, 그 형용사를 명사화하는 거, 그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상화시키는 그 작업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래서 선생님 시를 보면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편하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시집 제목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시집 제목을 다 명사로 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와나 어나 이런 그 토시 관계하는 말을 엮어서 두 개를 만든다든가 누님의 가을 뭐 무엇과 무엇 이렇게 하는데 두 개의 명사를 엮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대명사 명사가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데 이 형용사를 명사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를 오래 썼기 때문에 그리고 시를 그렇게 어렵게 써봐야 별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맘만 갖고 시를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얘기해봐야 네가 안 받아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해서 저는 쉽게 썼는데 어쨌든 저는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지금 80인데 70세 넘어서부터 제 시가 좀 많이 시집이 팔리기 시작해서 한 번 시집을 찍으면 저는 아예 책을 찍을 때 첫 판을 마음으로 찍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본래 1000부나 500부 찍거든요. 10배, 20배를 찍어요. 스님한테 드린 오늘도 나는 집으로 간다도 처음에 10,000부 찍었어요. 그래서 교보에 4,000부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교보 서점 문고에 한 서점에 4,000부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나머지 6,000부를 전국 나눠줬는데 그 평사 이런 얘기는 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고 쉽게 쓴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쉽게 쓰기가 더 어렵다. 쉽게 쓰기가 더 어렵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틀릴까봐 못 쓰겠어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이런 거 있어요. 배구리가 준비운동하고 시민협회하고 노인 회의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그 전국 65세 이상 되는 분만 시를 짧은 시 10줄 미만 시를 내라 해서 그걸 해서 책도 냈거든요. 심사를 내가 했어요. 했는데 전혀 시 안 쓴 분들도 그냥 자기 가장 절실한 가장 마음에 맺히는 그 응어리진 그거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가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 작법이나 시 선생의 말을 이제 덮어놓고 쓰십시오. 아니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 그게 머리에 들어가. 그러니까 덮어놓으라니까요. 지우시라고요.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고 내가 살았던 내 느낌이에요.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산 인생만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쓴 돈만 내 돈이에요. 내가 본 풍경만 내 풍경이에요. 아무리 100만을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산 그래서 본인이 산 인생에 주목하시고 화나고 막 속상하고 애롭고 억울하고 그걸 그냥 토하듯이 확 쓰세요. 그래서 시는 토하는 글이에요. 뭐 그러냐면 서정이라는 그 서자가요 물풀 서자예요. 소설은 이렇게 펼칠 서자고 그래서 물풀 서는 뭐냐면 물을 퍼서 쏟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물을 푸듯이 두리번을 퍼서 쏟는 거예요.
쏟아야 돼요. 근데 쏟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세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럴 안 틀렸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몫이고요. 아니 왜 내가 틀렸어요? 왜? 틀렸다고 네가 틀렸지. 예, 예. 그래서 잘 써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사물 또는 풍경, 자연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넓게 보고 어떻게 거기서 시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사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그 서정성 시 이런 거를 쓰는데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고 누가 또 했어요. 그러면 그쪽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천재 시 쓰는 사람의 특징은요, 스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캔 능력. 근데 이게 쓱 보면 이걸 이제 전체를 이렇게 특징을 쫙 이렇게 찍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물건을 봐도 이거 쫙 보면 각에서 이거 탁 집어내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쓱 보고 이거. 그리고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장 절실한 거 이거. 그래서 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런 게 한꺼번에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은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것은 좀 밑에 있고 어떤 거 위에 있고 어떤 것은 쌩했는데 쌩 걸 이거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시라고 보면 쉽지 않은데 아이고 시를 쓰시려고 여기 왔어요. 선생님께서 혹시 그 예쁜 여학생하고 계속 사귀고 실뭐 아니 전혀 3년 동안 말도 못했고 네. 생각만 혹시 봤는데 현재 그 작년에 만났어요. 귀인이 알았어요. 작년에 만났는데 보니까 선생님 그 경력에 원래 초등학교 때 화가 꿈꿨는데 고등학교 때 예쁜 여학생을 만나고 15살 때 여학생 만나고 힘들어 그래서 바꿨다며요. 씻었어요. 예. 혹시 그 예쁜 여학생하고 계속 사귀고 실뭐 아니 전혀 3년 동안 말도 못했고 네. 생각만 혹시 봤는데 현재 그 작년에 만났어요. 귀인이 알았어요. 작년에 만났는데 괜히 만났다 싶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15살 먹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네. 만났더니 할머니가 오는데 그 할머니의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머리가 완전 백발인데요. 근데 머리 물도 안 들이고 그냥 백발이처럼 그냥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괜히 만났다. 실망했어요? 내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 고향이 서천이거든요. 나도 서천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서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서천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웠습니다. 입 닫아라 그 소리를. 입 닫아라. 묻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괜히 만났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한국적으로 안 했으니까 절대로 얘기해드리면 안 됩니다. 잘합니다. 네. 아, 이것은 비밀. 그 끝에 이것은 비밀이라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자비심이라는 말은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만 자비심이라는 건 자자는 사랑할 자입니다. 그리고 비는 슬플 비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랑하고 슬퍼지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면 슬퍼지나? 아니면 슬퍼지면 사랑하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슬퍼지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그립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사랑하면 슬퍼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고 이게 부처님 마음이고 만물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간단해요. 그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예수교 여기서 스님 앞에서 죄송한데 기도하라, 감사하라, 또 뭐 한다? 기뻐하라. 그 세 가지인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 그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만 비밀이 아니고 쉬운데도 모르는 게 비밀이다. 그 소리는
이렇게 쉬운데도 모르지롱? 그런 소리. 인물, 안부, 부탁 그런 시들을 패러디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 풀고 패러디한 것보다는 훨씬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봤더니 키가 작구나, 오래 봤더니 늙기도 했구나, 나태주가 그렇구나. 이게 저희 집사람이란 패러디고요. 또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럴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놓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게 패러디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시가 짧기도 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활용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꼭 패러디가 아니라도 시는 시작할 때 모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황동규라고는 분 말씀을 드릴게요. 황동규는 서울대학교 연극과 교수고 황준원 선생의 아들인데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당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누나 친구를 좋아했답니다.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누나 친구에 이제 접근은 안 되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용운 선생의 시를 30편인가 40편을 제가 깔다 외웠대요. 그랬더니 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하고 한용운 선생의 시를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시의 내용이에요. 시를 쓸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단은 쓸 거리가 있는데 이걸 옷을 입혀야 되는데 옷을 입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한용운 선생의 시를 읽었더니 그 시가 써지더라. 그 시가 즐거운 편지라는 시입니다. 젊은 분들은 알을 거예요. 즐거운 편지. 옛날에 누가 나왔나? 박신양하고 치진 씨라고 같이 나왔던 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 시가 나왔어요. 박신양하고 치진 씨 지금 영화계를 다 떠났는데 거기에 나왔던 시가 그 황동규 선생의 편지라는 시인데 이 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시를 안 써본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한용운 선생 시를 20편 30편을 외우니까 이 말법이 생겨서 옷이 생겨서 몸이 생겼는데 몸에 대한 많은 말이 생겨서 한용운 스님의 말을 갖다 빌려서 그냥 자기 옷은 아닌데 남의 옷을 빌려서 입혀서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낸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 시인들은 시를 외우지 않는데 그리고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당나라 시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나라가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나라 때 그 시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중국 인간들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아예 조선 때는요 당음이라고 해서 당음이라고 해서 당나라 당자에다가 소리 써서 당음이라고 해서 이태백 두 왕유의 시를 빼고 다른 시인들의 시를 뽑아가지고 한자 시를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그때 선비들이 딸딸딸딸딸 다 외웠습니다. 한자로 된 거죠. 근데 그걸 외우면 많이 외우면 그 다음에 비슷하게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과 외운다는 것은 글쓰기의 기본이다. 여러분 저기 이건 나무 얘기 안 좋은 얘기인데 신경숙 씨가 왜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고초를 겪고 베스트셀러 작가에서 지금 떨어져 나갔느냐면 그니까 이제 그 소설 쓰기 전에 소설을 많이 비긴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소설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몇 페이지고 베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자기 소설을 쓸 때 그게 베낀 게 나온 거예요. 한두 줄 나오는 건 괜찮은데 막 여러 줄 나온 거예요. 여러 줄. 그러면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글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을 못 썼어요. 왜 그러냐? 한 줄 써놓고는 이건 못 쓰고 또 한 줄 써놓고 이건 못 쓰고 근데 간단한 것이었는데 사랑한다. 그러게 썼으면 최고 노타가 될 텐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가면 까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을지도 몰라요. 까비르라는 사람은 정확하지 않은지 몰라지만 힌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길러지기를 무슬림 집안에서 길러졌다든가 이렇게 힌두하고 무슬림하고는 적대적인데 태어나기는 무슬림에서 태어나고 길러지기는 힌두 집안에서 길러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두 개를 다 거부하지 않았고 그걸 하나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두 개의 좋은 점을 다 인정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배 짜고 물 깃고 그러는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평생 동안 시장에서 배 짜고 그리고 물 길러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크게 무슨 스승을 만나서 깨친 게 아니고 혼자서 공부해서 그냥 시장 바닥에 살면서 깨친 사람이라고 제가 압니다. 그래서 까비르의 명상시라는 책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런 캐릭터, 그 인간상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 또는 특히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은 뭐 까비르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특별하게 시를 얘기하지 않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시를 얘기하고 크게 깨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강요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깨침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가깝게 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시는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러면 자서전을 길게 쓰는 이만큼 두꺼운 자서전 있겠지만은 자기 속에 맺혀있고 어리진 말을 이렇게 툭 이렇게 뱉어서 쓰면 그게 시가 되고 그것들이 모으면 시집이 되는데 그 자체가 자서전이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쓰시고 누이에 대해서 쓰시고 고향에 대해서 쓰시고 떠오르는 그런 명사를 먼저 찾으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명사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빈자 세계 사람들이 나태주 시를 번역한 그 번역본 시집으로 읽지 말고 한글을 배워서 한글로 내시를 읽어라. 굉장히 놀라운 아주 진짜 오만한 꿈입니다. 근데 이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놀래요. 제가 한 7년 전에 아프리카 알제리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그 알제리 작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에서 5사람들이 갔거든요. 저는 팬클럽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팬클럽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회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돈 내줄 테니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소 팔아가는데 개 따라가듯이 그냥 둘레둘레 따라갔는데 소는 건드리지 않고 개만 건드리더라고요. 소가 4마리 가고 개가 1마리 간 거예요. 팬클럽이 4사람 회원이고 저는 회원이 아닌 사람이지 개 따라가듯이 갔는데 알제리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린 독자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시인이 새롭게 쓰는 시를 내가 읽지 못해서 우리가 읽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안 됐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2번째 꿈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꿈이에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이 노인된 애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그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이러다가는 100살 살겠어야. 속으로 아버지 소원 아니셨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버지, 부모가 오래 살면 자식이 오래 산답니다. 그 소리는 오래 사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거꾸로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오래 살 것 같으냐? 그러니까 나는 오래 살 것 같다. 뭐 믿고 그렇게 맨날 골골골 오르는 인간이 오래 산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르트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오래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 오래 살았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오래 사는 건 나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 오래 살 수 있는 유전자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모범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버지 부모가 오래 사시면 자식도 오래 산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등을 보니까 뼈가 너무 상하세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힘이 셌던 분이거든요. 어렸을 때 내 귀세대기는 우리 아버지 귀세대기였고 그냥 뭐 때리면 맞는 것이고 지금 애들은 그런 거 가정폭력이라고 그러는데 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우리 저 육남에 있는데 안 맞고 큰 애 있으면 진짜 얘기해보라. 진짜 애들 우리 육남에는 다 아버지 귀사 되겠다. 언제든지 그냥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화가는 귀사 되겠지. 그것 갖고 우리가 고소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까? 그분도 화가 나고 참 어렵고 참 고달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젊은 버릇이 돼서 이제 구세대기 때렸겠지만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한없이 바랬고 꿈꿨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등을 만져봤더니 뼈만 있더라.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 손 안 만져드립니다. 난 그 여자 손은 잘 만져도 남자 손은 잘 안 만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안 키워서 어머니 손도 내가 잘 안 만져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이 아들 같지 않고 남의 아이 같다 그러셨는데 아버지 손을 만져봤더니 굉장히 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그랬어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손이 차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얼음장까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둘째 모시고 있던 남동생이 아버지 누우세요. 그래서 누워지는데 그때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가을랑 전화해라.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저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은 가을랑 전화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화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 전화번호를 지웠을까요? 안 지웠죠.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도 지우지를 않았습니다. 답답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억울하냐 섭섭하냐. 자기 부모는 더 일찍 죽었는데 돌아가시는데 우리 부모는 90살 다 넘어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섭섭하냐. 근데 이제 섭섭한가 그런 걸 모르겠고 많이 허전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여기 복지관에 간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겠다. 이런 소망.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소망.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건강하게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즐겁고 아름답게 잘 사시는 방법은 소망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잘 사시기 바라고 제가 시 몇 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헌노래 한 구절이면 하나는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멀리서 핀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부탁.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모습 보이는 곳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길 잊을까 걱정이다. 사랑아. 이 끝에 있는 이 부탁이라는 시는 굉장히 불교적인 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불교 그 어떤 영화인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제가 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또 행복 하나. 한국이라는 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제 거기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다만 오늘 여기 그리고 당신. 이게 제가 쓴 행복 두 번째 시. 어제 거기 아니고요. 지나갔어요. 내일 저기 아직 안 왔어요. 다만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오늘이라고는 시간과 여기라고는 장소, 그리고 당신.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는 당신.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